잠깐만.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는가? 당신 정체가 뭐요? 원하는 게 대체 뭐냔 말이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품에 안겨 저를 빤히 바라보는 저 작은 아이의 눈동자에서 저는 순간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부정해야만 하는데, 분노해야만 하는데, 심장은 바보처럼 아이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5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바구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지독한 만남이 있기 몇 시간 전, 그날 아침은 유난히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5년 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5년째 매년 돌아오는 이날은 잠을 설치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몸을 일으켜 침대맡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타들어가는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하늘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옷장으로 다가가 가장 어두운 색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십 벌의 양복이 걸려 있지만 언젠가부터 제 손은 늘 무채색의 옷으로만 향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 준비는 언제나 가슴을 저미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와 며느리 그리고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이제는 텅 빈 저택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늙은이였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사내.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비의 얼굴이 저렇게 초라하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보았지만 어색하게 일그러진 제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집사의 목소리에 저는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거대한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음식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 식탁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건강에 좋은 거래요. 며느리의 살가운 목소리, 에이, 아빠는 그런 거 안 좋아하셔. 아들의 투박한 애정이 오가던 공간은 이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서재로 향했습니다. 차 준비해 두게. 서재 책상 위 아들 지훈이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아들.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녀석이 지금은 차가운 땅 속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5년이 지난 지금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지훈이는 유난히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만 보면 눈을 떼지 못했지요. 아버지, 저 아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며 해맑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런 녀석이 제 아이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지훈아, 아비가 간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사진을 향해 나직이 속삭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김 비서가 미리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저택을 빠져나와 잿빛 도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제 시간만 5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것일까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짧은 한마디에 김 비서는 황급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해도 날이 굳네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미친 듯이 퍼붓는 빗속에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오열했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혀왔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던 제 모습, 정신을 잃은 며느리의 부모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그날의 악몽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잠들어 있는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저는 그를 만류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와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두 개의 봉분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 이 외딴 곳을 찾을 사람은 저 말고는 없을 테니까요. 매년 이맘때면 지훈이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제 아들의 묘비를 가만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모습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일까? 지훈이에게 나 말고도 이렇게 찾아올 사람이 있었던가? 혹시 며느리 쪽 사람이려나? 하지만 며느리의 가족들은 모두 해외로 이민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묘비 앞에 다다랐을 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슬픔과 사연을 가득 담고 있는 듯한 깊은 눈빛,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저를 빤히 바라보는 작은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얼굴.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듯 했습니다. 대체 누구인데? 이 아이는 또 누구인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할 틈도 없이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시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여인과 아이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 아이 회장님 손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그 말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 분명 악몽이거나 아니면 제 재산을 노린 추악한 사기극일 뿐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잠깐만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 정체가 뭐요? 원하는 게 대체 뭐냔 말이오. 그렇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과의 지독한 첫 만남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고함에 여인은 움찔했지만 품에 안은 아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슬픔이 짙게 베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 차분한 시선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장님. 그저 아이 아빠에게 인사는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왔을 뿐입니다. 아이 아빠라니, 어디서 감히. 제 이름은 오수연입니다. 5년 전 강지훈 도련님 부부와 대리모 계약을 맺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대리모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처럼 귀에 꽂힌 그 단어는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와 며느리가 아이를 그토록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5년이나 지난 지금 뜬금없이 나타나 핏줄을 운운하는 저 여자의 말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일 겁니다. 제 슬픔을 파고들어 재산을 노리는 천박한 사기극이 틀림없었습니다. 거짓말. 내 아들 부부는 그런 추잡한 거래를 할 사람들이 아니오. 돈이 필요하면 곱게 말을 할 것이지 어디 신성한 무덤 앞에서 망령을 팔아.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제 모진 말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출산을 얼마 앞두고 두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차마 이 아이를 세상에 없던 존재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의 피를 받은 아이니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아이의 맑은 눈동자만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빼닮은 듯한 얼굴, 오밀조밀한 입술. 아니, 아닐 겁니다. 이건 모두 제 착각이고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끊어버릴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강하늘입니다. 도련님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고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정말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름. 훗날 아이가 생기면 꼭 하늘이라고 짓겠다며 며느리와 함께 웃던 모습이 눈앞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묘지에서 돌아온 이후 강하늘이라는 이름과 대리모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텅 빈 저택의 침실에 누워 눈을 감으면 여자의 품에 안겨 저를 빤히 바라보던 아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은 아들을 기묘하게 닮은 얼굴. 아니, 닮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어릴 적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전부 거짓말이야. 저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을 켜지 않았던 방.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방 안은 여전히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아기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녀석이 며느리와 함께 장난처럼 사와서는 아버지, 제 아들 신발이에요. 귀엽죠? 라며 자랑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집어드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오수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어떤 꽃뱀 같은 여자인지. 사기 전과는 몇 범이고 주변에 깡패라도 붙어 있던가. 제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제발 저 여자가 추악한 사기꾼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혼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의 대답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수연은 29, 고아 출신으로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평판도 좋았고 빚도 없으며 주변 관계도 깨끗합니다. 5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기록이 있는데 그 시기가 도련님 부부와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데? 고아 출신이라는 게 동정이라도 사려는 수작 아닌가? 현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몇 개를 하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변두리 낡은 빌라의 반지하 월세방입니다. 만약 회장님의 재산을 노렸다면 지난 5년간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사기꾼이라면 돈이 될 법한 아이를 데리고 5년 동안이나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며 숨어 살았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교활한 수법일지도 모릅니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여자 회사로 부르게.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신발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제발. 이성이 자꾸만 아니라고 외치는데 심장 한구석에서는 희미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의 불씨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집무실에서 오수연이라는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묘지에서와는 달리 오늘은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곳은 제 성이고 저는 이 성의 왕이니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보다 더 짙은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심정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수연 씨 왔습니다.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한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여자를 훑어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오. 여자는 제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한참 동안 여자를 외면했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여자는 미동도 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압박해왔습니다. 어제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시지. 내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나?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수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하늘이는 도련님의 아들입니다. 증거는 있소? 당신 말만 듣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지? 혹시 내 아들 부부가 사고로 죽자 기회는 이때다 싶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고 요즘 세상에 없는 말도 지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 내가 한두 번 본 줄 아시오? 저는 일부러 더 모질고
상처 주는 말을 골라 던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상처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담담한 대답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분노할 줄 알았는데 여자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그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회장님께서 진실을 믿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마땅히 해야지요. 저 역시 하늘이가 도련님의 핏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보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말 저 여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제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여전히 저 여자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지만 감성은 자꾸만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좋소. 그럼 당장 진행하지. 김비서 준비해. 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당신은 무고와 사기 협박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줄 알아.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저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가는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허리를 숙여 보이고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김 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한 곳이었습니다. 오수연은 약속된 장소에 아이를 안고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뻗는 저 작은 아이에게서 저는 또다시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지훈이도 어렸을 때 저렇게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 아이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저 아이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저에게는 지옥보다 더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돌아온 그날부터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일주일. 제게는 7년, 아니 7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의 결제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이의 얼굴과 오수연이라는 여자의 당돌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라며 저를 부르던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향한 원망처럼 들리기도 했고 구원을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성적 판단과 냉철한 결단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든 경험과 이성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면 아들이 꿈에 나타나 저를 원망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왜 제 아이를 몰라보시는 겁니까?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내려앉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혀왔고 결국에는 서재로 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 어떤 지혜와 통찰을 담은 문장도 지금의 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아이가 제 친손자가 맞다면 저는 지난 5년간 그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제 핏줄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생하며 자라고 있는 동안 저는 따뜻한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오수연이라는 여자의 초라한 행색, 반지하 월세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김 비서의 보고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친손자가 아니라면 잠시나마 헛된 희망을 품었던 제 자신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아들을 잃은 상실감으로 텅 비어버린 제 마음에 아이의 존재는 아주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불씨마저 꺼져버린다면 저는 정말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전 그날 이후 청소 외에는 누구의 출입도 금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의 화장대 위에는 쓰다 만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들의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잠시 외출이라도 한 것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사용하던 작은 책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단정하고 따뜻했던 며느리의 성품을 닮은 책상이었습니다. 아이를 유난히 좋아했던 며느리는 늘 자신들의 아이가 생기면 읽어주겠다며 동화책을 사모으곤 했습니다.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동화책들을 바라보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님, 이 책 그림이 너무 예쁘죠? 우리 아가도 좋아할 거예요. 라며 수줍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이를 기다리는 며느리의 순수한 마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얼마나 큰 아픔과 간절함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서랍에 작은 열쇠 구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중요한 물건을 서랍에 넣어 잠가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연락해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굳게 닫힌 서랍을 억지로 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어쩌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도착한 수리공이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지훈이와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이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힘들어했던 기록,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절망했던 밤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며느리의 아픔과 눈물이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차마 몰랐던 며느리의 깊은 슬픔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1월 15일. 오늘도 실패했다. 의사 선생님은 다음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자신이 없다. 지훈 씨는 애써 웃으며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의 눈빛에 스치는 실망감을 나는 보고야 말았다. 아버님께는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죄송해요, 아버님. 건강한 아이를 낳아드리지 못해서 지훈 씨에게도 너무 미안해요.
일기장의 글자들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까 일기장 뒷부분에서 낯선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7월 1일. 오늘 드디어 그분을 만났다. 이름은 오수연. 우리 아기를 품어줄 고마운 분이다. 처음에는 너무 젊고 여린 분이라 걱정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의 이기적인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 아가야, 곧 만나자. 엄마가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줄게. 그 뒤로도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이와 오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수연 씨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는 함께 마음 아파했고 아이의 첫 태동이 느껴졌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12월 3일. 오늘은 수연 씨 배에 귀를 대고 아가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작지만 힘찬 생명의 소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지훈 씨는 그런 나를 보며 바보같이 웃었다.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아가야. 그리고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며느리는 오수연을 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꽃뱀 사기꾼이라며 모진 말을 퍼부었던 순간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일기장 사이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리모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와 함께 며느리와 오수연이라는 여자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수연이라는 여자의 말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든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일까? 원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순간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부계 확률 99.99%입니다. 아이는 도련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저에게 김 비서의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일기장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는 또 다른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훈아, 며느라. 이 못난 애비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희들의 아픔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며느리의 일기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 두 개의 판도라 상자를 모두 열어버린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의 방, 며느리의 책상 앞에 주저앉아 낡은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을수록 제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러 왔습니다. 제 핏줄인 아이와 그 아이를 5년간 묵묵히 지켜온 여인에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꽃뱀 사기꾼이라며 퍼부었던 제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제 얼굴은 헬쑥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김 비서, 오수연 씨와 아이가 사는 곳으로 가게. 지금 당장. 회장님, 벌써요? 하지만 아직 해도 뜨지 않았습니다.
김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를 재촉했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심장이 터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 오수연 씨가 산다는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곰팡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월세방의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 손자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저는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까? 회장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가는 듯한 차림의 오수연 씨가 저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사에서 마주했을 때와는 또 다른 날카로운 경계심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오수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성품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는 작은 이불 위에서 제 손자 하늘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자 저는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용무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이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오수연 씨와 뒤따라 들어온 김비서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김비서가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한 죄, 내 핏줄을 앞에 두고 의심하고 모욕한 죄 정말 미안합니다. 이 못난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 주시오. 저는 진심을 다해 사죄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찍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수연 씨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회장님의 사과를 받자고 지난 5년을 버텨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늘이가 아빠, 엄마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장님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면 그녀가 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오.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소. 이 집보다 수백 배는 더 좋은 집,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러니 제발 하늘이만이라도 내 곁에 있게 해주시오. 내 손자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고 싶소. 이건 하레비로서의 내 마지막 욕심이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오히려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돈이요? 집이요? 회장님은 아직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늘이를 데리고 회장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역시 회장님은 변하지 않으셨군요. 제대로 된 환경이요? 가난하지만 저는 하늘이에게 단 한순간도 부끄러운 엄마인 적 없었습니다. 굶기지 않았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회장님이 말하는 그 제대로 된 환경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껏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하늘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제 아들입니다. 지난 5년간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운 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몇 푼으로 아이를 데려가시겠다고요? 하늘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수연 씨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또다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돈과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였을 텐데 저는 또다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재벌 늙은이의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이를 위해서 나가주세요. 회장님께서 이러시면 저와 하늘이 여기에서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저희 모자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더 이상 저희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오수연 씨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 여자의 닫힌 마음을 열고 제 손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늘을 보니 이제 막 떠오른 아침 해가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김 비서가 제 어깨를 감쌌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명예가 저 여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오만하고 어리석은 늙은이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김 비서 내가 틀렸던 것 같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력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절망이었습니다. 오수연 씨의 집 앞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군림하며 살아온 제 방식이 완전히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을 시금 전폐하고 칩거하자 김 비서가 보다 못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계실 수만은 없습니다. 오수연 씨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심을 보여줄 방법을 말입니다. 김 비서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김 비서를 시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통해 오수연 씨에게 익명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부당한 동정이라 느끼지 않도록 한부모 가정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자연스럽게 선정하여 하늘이의 유치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오수연 씨는 갑작스러운 지원에 의아해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의 끈질긴 설득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에 결국 그녀도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 비서를 통해 그녀와 하늘이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전해 들으며 멀리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손자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후원자 자격으로 하늘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후원하거나 낡은 시설을 보수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유치원 발표회가 있던 날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하늘이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화려한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차려입고 율동을 하는 하늘이의 모습은 제 눈에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웠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선물을 받고 사진을 찍었지만
하늘이의 곁에는 오수연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김 비서를 통해 유치원 전체 아이들에게 익명으로 선물을 보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근처 공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하늘이를 발견했습니다. 오수연 씨가 잠시 장을 보러 간 사이 아이를 혼자 놀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여기서 혼자 놀면 위험하단다. 하늘이는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어요. 저 아저씨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아이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랬나? 할아버지가 아픈 사람이 많아서 병원에 자주 간단다.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다행히 오수연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낯익은 얼굴에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제가 누구인지 깨닫고는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저에게서 황급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와 불신을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김 비서, 내가 또 잘못한 것 같네. 그저 아이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다음 날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데 김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수연 씨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제 앞에 앉은 오수연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텐데 그저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랬소. 다른 뜻은 없었소. 알고 있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회장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모자를 위해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도 유치원 행사를 지원해 주신 분도 모두 회장님이셨더군요.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회장님 방식대로라면 그냥 돈을 보내거나 사람을 시키면 될 일이었을 텐데요. 면목이 없어서 그랬소. 당신들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차마 얼굴을 들고 나설 수가 없었소. 그리고 당신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요. 제 말에 오수연 씨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며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늘이의 엄마로서 아이가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이가 모든 것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때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하늘이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고 제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녀의 조건은 저에게 가혹한 것이었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 하늘이를 제 곁에 둘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수연 씨와 하늘이를 데리고 5년 만에 웃음소리가 들릴 희망을 품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오수연 씨는 또 다른 차가운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제 동생 내외와 조카 그리고
회사의 임원들까지 모두 저택으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미리 연락을 취해둔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여자는 누구고 저 아이는 또 누굽니까? 제 동생 강만현이 날카롭게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 제 조카인 강태민 역시 경멸의 눈빛으로 오수연 씨와 하늘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제 자리와 재산을 노리는 이들이었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 강하늘이고 이 사람은 하늘이 엄마다. 손자라니요, 형님. 죽은 지훈이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애를 데려와서 손자라고 우기시면 저희가 믿을 것 같습니까? 저 여자가 형님 재산을 노리고 버리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닥치지 못해. 유전자 검사까지 다 마친 내 친손자다. 너희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아이가 아니란 말이다. 집안 사람들의 멸시와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오수연 씨는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하늘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막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산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벌어질 험난한 싸움을 예감해야만 했습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오수연 씨와 하늘이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가시밭길과 같았습니다. 동생 강만현 내외와 조카 태민은 사사건건 오수연 씨를 못살게 굴었고 집안의 사용인들마저 그녀와 하늘이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수연 씨를 굴러온 돌, 하늘이를 근본 없는 아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날 선 시선과 차가운 냉대는 거대한 성 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지만 저는 그녀의 그늘진 얼굴과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몇 번이고 목격해야 했습니다. 형님, 정말 저 여자를 이 집에 계속 두실 작정입니까? 온 집안에 돈 냄새 풍기는 천박한 것들 때문에 품위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수 씨가 보란 듯이 코를 막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잔뜩 주눅이 들어 수연 씨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 조심하게, 재수 씨. 수연 씨와 하늘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요? 형님, 제정신이세요? 족보에도 없는 애를 손자라고 데려와서는 이제는 저런 여자까지 며느리 대접이라도 해주라는 말씀이세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집안 망신은 어쩔 건데요? 당장 내보내지 못할 망정. 동생 만영까지 거들고 나서자 수연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겁에 질린 하늘이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 이 집의 주인은 나고 내 재산의 주인도 나다. 내 손자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데 너희들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정보기 싫으면 너희들이 이 집에서 나가면 될 것 아닌가. 제 고함의 식탁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 내외는 저와 수연 씨를 더욱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임원들을 선동하여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졌다. 근본 없는 아이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는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재벌가에 숨겨진 손자에 대한 정보를 흘려 저를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기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S그룹 강대현 회장, 숨겨진 손자 발견 대리모 출산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추측과 악의적인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저의 리더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회사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에서 조카 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만연의 사주를 받은 다른 임원들 역시 저를 비난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모든 게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장 저 여자와 아이를 내보내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주기 위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동생 내외의 계략에 휘둘려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야 할까요? 제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가 흔들리는 것도 두려웠지만 제 손자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제 손자와 수연 씨를 제 방식대로 지켜내기로 말입니다. 김비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회장님, 지금 기자회견을 여시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돌아설지. 괜찮아.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야. 진실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는 법이지.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단상에 올라 제 옆자리에 오수연 씨와 하늘이를 앉혔습니다. 수연 씨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먼저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원고 없이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아이 강하늘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 강지훈의 피를 이어받은 제 유일한 손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 오수연 씨는 제 아들 부부의 간절한 부탁으로 하늘이를 낳아주신 저희 가족의 은인입니다. 제 고백의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대리모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수연 씨는 기꺼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제 아들 부부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오수연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난 5년간 제 손자를 지켜주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제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저는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돈으로 아이를 빼앗으려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강하늘은 제 유일한 후계자이며 오수연 씨는 하늘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은인으로서 합당한 예우와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누군가 이 두 사람을 모욕하거나 음해하려 한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 가족과 회사의 임직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제 마지막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시끄럽던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려 있던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제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길, 동생 만영과 조카 태민이 분노와 배신감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각오하면서 말입니다. 기자회견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은 차갑게 돌아섰던 여론을 순식간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부성애의 위대한 승리, 손자를 지키기 위한 회장의 눈물과 같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폭락했던 회사의 주가도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저택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여론과 주가를 보며 제 동생 만연 내외는 자신들의 섣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자 동생 만연 내외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놓고 수연 씨와 하늘이를 멸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감출 수는 없었지요. 그들은 여전히 하늘이를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고 호시탐탐 다음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영과 태민을 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수연 씨나 하늘이에게 무례하게 구는 날에는 너희 부자를 내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내쫓을 줄 알아라.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내 마지막 통보다. 제 서슬 퍼런 경고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굴복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집안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집안의 사용인들에게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연 씨를 굴러온 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하늘이에게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저택의 일을 총괄하는 박 집사는 수연 씨의 진심과 하늘이의 순수함에 가장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도련님께서 좋아하시는 딸기입니다. 아침에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박 집사는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한 과일을 하늘이에게 가져다 주었고 수연 씨가 저택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살뜰히 챙겼습니다. 저택의 구조나 사용인들의 이름, 제 식습관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알려주며 그녀의 낯선 생활을 도왔습니다. 박 집사님,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늘이 엄마일 뿐입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려 했지만 박 집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고 저희에게도 그리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압니다. 사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난 5년을 버텨오셨는지 저희가 괜한 오해를 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수연 씨의 가장 큰 조력자는 다름 아닌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는 특유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로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인 저를 유난히 잘 따랐고 만연의 아내인 숙모에게도 서슴없이 다가가 꽃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숙모, 선물이에요. 예쁘죠?
처음에 재수 씨는 그런 하늘이를 귀찮아하며 밀어냈지만 아이의 꾸밈 없는 애정 공세에 그녀의 얼음장 같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늘이 앞에서 인상을 쓰지 않았고 가끔은 아이의 재롱에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늘이가 그녀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자 마지못해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제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정원에서 하늘이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요. 라며 웃는 아이의 얼굴에서 저는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수연 씨가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옆으로 불렀습니다. 수연 씨, 이리 와서 같이 합시다. 하늘이가 엄마랑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할 게야. 아닙니다, 회장님. 두 분이 노시는 모습만 봐도 행복합니다. 수연 씨,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했던 조건을 기억하오. 하늘이가 크면 떠나겠다고 했던 말 말이오. 하지만 이제 그 약속 없던 걸로 해주면 안 되겠소? 제 말에 수연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소. 하늘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친구처럼 내 곁에서 나를 지탱해주면 안 되겠소? 이 넓은 집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았소. 이제는 당신과 하늘이와 함께 평범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며 살고 싶소. 저는 그녀에게 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하늘이 엄마나 대리모로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회장님, 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저희에게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인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와 수연 씨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수연 씨와 하늘이 그리고 박 집사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 만연내외는 제 서슬 퍼런 경고와 완전히 돌아선 여론에 더 이상 어떠한 계략도 꾸미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지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했고 저택에는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와 수연 씨 그리고 하늘이의 관계였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부탁한 끝에 그녀는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함이 가득했던 그 첫 호칭은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 아침 식사하세요. 그래, 수연아. 하늘이는 아직 자니? 아니요, 할아버지랑 같이 유치원 간다고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하늘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라며 제 볼에 뽀뽀를 해주는 손자를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명예도 이 작은 아이가 주는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의 6번째 생일이자 우리 가족에게는 첫 번째로 함께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박 집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하늘이를 위한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수연 씨는 직접 하늘이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주방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는 집안 가득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엄마, 최고. 하늘이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저와 수연 씨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연 내외와 태민이도 마지못해 참석했고 하늘이의 유치원 친구들과 학부모들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부모들도 저와 수연 씨가 진심으로 그들을 맞이하자 점차 경계를 풀고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대한 생일 파티가 시작되고 모두가 하늘이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거대한 케이크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촛불을 끄는 하늘이의 모습을 보자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의 작은 속삭임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 손자 하늘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연 씨와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 손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제 인생의 은인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제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연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하늘이의 어머니인 오수연 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연 씨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하늘이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 홀로 제 손자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돈으로 아이를 빼앗으려는 오만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저를 용서하고 제 곁으로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텅 비었던 이 저택에 다시 웃음소리를 채워주었고 살아갈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수연 씨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단상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고 수연 씨의 눈은 동그래졌습니다. 오수연 씨,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딸이 되어주시오. 그리고 하늘이의 할아버지인 나에게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되어주시오. 당신은 더 이상 대리모도 하늘이 엄마도 아닌 내 소중한 딸이자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며느리여. 하늘에 있는 내 아들과 며느리도 분명히 그것을 바라고 있을 거요. 제 고백에 수연 씨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 아버님, 기꺼이 아버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평생 하늘이와 함께 아버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만연의 아내인 재수 씨의 눈가에도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태민을 한번 쳐다보고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수연 씨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소. 내 제안을 받아주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에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셔서요. 사실 처음에는 아버님이 무섭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진심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당신은 선물 받을 자격이 충분하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니까. 저는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지훈이 엄마가 아들에게 물려주라며 남긴 목걸이요.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준 것 같구려. 상자 안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직접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를 보며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수연 씨와 저택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하늘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제 가슴 한쪽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처와 오해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비석 앞에서 시작된 한 아버지의 눈물은 이제 한 아이의 웃음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것 또한 가족이기에 가능합니다. 핏줄만이 가족을 완성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며 함께 눈물 흘리고 웃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긴 겨울을 끝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한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